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의 오동혁 박사입니다. 고분자 물리화학 제3장 분자량과 분자량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분자를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분자를 고분자이게 하는 것은 분자량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에 방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각 그 방법에 대해마다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측정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도 각 측정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교과서에는 각 측정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실용적인 의미에서 한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문을 쓰시거나 기업에서 연구를 하실 적에 각 측정 방법의 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자기가 측정한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을 좀 다른 강의와 다르게 차이점을 두려고 합니다. 어, 분, 단분자는 사실 분자량이 단위화되어 있죠. 예, 그것이 다르다면 이미 단분자는 어떤 특정, 그걸 이제 산업에서 정밀화학이라는데 정밀화학 제품이 분자량 분포가 달라지면 정밀화학 제품이 아니죠. 그건 나머지는 다 불순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고분자 체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일 똑같은 체인 길이를 가진 고분자만 갖도록 제가 말한 중합이라 그랬죠. 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자량의 어떤 우리 인구에서 키 분포나 눈 크기 분포 아니면 머리카락 굵기 이런 걸 다 통계낼 수 있죠. 그래서 고분자는 이렇게 다양성이 사회처럼 이 통계를 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 방법, 부의 통계,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하면 함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봤죠. 1인당 국민소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이 과장된 값이 아니냐? 중간 값으로 해야 된다. 평균 값으로 해야 된다. 최빈값이라고 하죠. 최빈값으로 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논쟁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설명할 적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얼마나 잘 사나 못 사나 비교할 때 보통 1인당 국민 소득을 하는데 국민의 평등 지수를 말할 때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학 논문이나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 말하듯이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적에 다양한 분자량 중에서 이 분자량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강의가 다른 강의와의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먼저 수평균 분자량, 단순히 어, 수평균 분자량이라는 게 있고 중량 평균 분자량 MW가 있고 그 다음에 MZ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적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낸 데이터가 맞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먼저 수평균 분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전체 몰수나 전체 분자의 숫자로 어,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들 키 평균 내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키랑 똑같습니다. 전체 국민 숫자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국민의 숫자로 나눈 거죠. 물론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다 측정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부 이렇게 표본 집단을 통해서 계산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인구수를 나누는 거죠. 전체 키 합산에. 몰래 분자의 길이를 분자량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몸무게도 그렇겠죠. 그래서 분자 전체의 무게, 분자 전체의 무게는 여러분 뭡니까?
시료의 그람수겠죠. 여러분들이 100g의 시료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 고분자들의 분자들의 무게는 시료의 무게가 되겠죠. 시료의 무게를 몰수로 나누면 수평균 분자량이 되겠죠. 두 번째로 중량 평균 분자량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가중치. 변별력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텐데 분자량이 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높은 분자량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은 수평균 분자량이라도 가령 이제 5만짜리가 거의 5만짜리 분자량, 지금 고분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자량은 5만 근처에 다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집단에서는 10만과 7만 5천과 2만 5천이 쌍봉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후자인 경우에는 7만 5천과 2만 5천이 쌍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큰 7만 5천 때문에 가중치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에다가 제곱을 해서 가중치를 주고 전체 이 각 모집단의 분자량이 속해 있는 거기에다가 수를 곱하면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때 뒤에 제가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higher average molecular weight라고 해서 이 분자량이 높은 데다가 가령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7만 5천이랑 2만 5천이 쌍봉으로 되어 있는 분자량 있는 거랑 5만에 집중되어 있는 거랑 있을 때에 더 높은 7만 5천에 더 가중치를 놓고 싶다. 그래서 n을 제곱, 아까는 제곱인데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만약에 수평균 분자량과 다르게 어떤 분포가 생기면은 중량 평균 분자가 수평균 분자량이랑 더 커지겠죠. 더 큰 7만 5천짜리의 가중치가 됨으로써 가중치의 제곱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세제곱, 네제곱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이거는 거의 쓰지 않고 여기는 뭐 다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논문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겠죠. 더 높은 분자량이 있는 애를 가중치를 둬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물성을 해석하고자 할 적에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을 디자인해서 비교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물의 물성과 이게 중량 평균 분자량보다는 세제곱, 네제곱으로 분자량이 한 게 결값이 더 잘 들어맞는다라는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대부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량 평균 분자량과 수평균 분자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량 평균 분자량을 수평균 분자로 나누면 만약에 수평균 분자량과 중량 평균 분자량이 똑같으면 고분자 이 시료 내에는 한 가지 분자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짜리 분자만 있는 고분자의 집단과 또 다른 시료에서는 7만 5천과 2만 5천이 쌍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후자가 MW가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이 MW 나누기 MN은 분자량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MWD라고 표현하고 폴리 dispersed index라고 부릅니다. 이게 1일 때는 분포가 없고 거의 한 종류에만 존재한다.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량 분포가 커진다. 분자량 큰 거와 작은 애가 극단적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아까 제가 국민소득을 말했는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빈부격차가 적어지다, 뭐 평등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MN 수평균 분자량, MW 중량 평균 분자량, 그리고 분자량 분포, PDI 폴리 디스퍼스 인덱스 혹은 FWD 몰레큘러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러한 세 종류의 함수를 논문이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볼륨으로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무게 가중치를 줬는데, 이 자승에다가 1이 MW죠. 1이, 잠깐만요. 네, 여기가 1일 때 수평균 분자량, 2일 때 중량 평균 분자량을 했는데, 여기에 중량과 수의 중간 상태인 이 볼륨을 가지고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볼륨은 중량보다 좀 낮을 텐데, 제가 그 유변학 강의를 점도 파트를 참고하시면, 점도는 용질의 부피와 관련된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부피의 가중치를 줍니다. 이 부피의 가중치는 뭐에 따라 달려 있냐면, 이 고분자 용질이 용매에 녹으면은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자 하나가 구를 만들어내는데, 솔벤트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구가 커지겠죠. 그러면 같은 양을 넣어도 분자량의 점도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 용질이 솔벤트를 덜 좋아하면 이 A 값, 이 마크오잉크의 이퀘이션의 자승, 익스포넌트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푸어 솔벤트라고 해서 잘 녹지 않는 거고, 1에 가까워질수록 굿 솔벤트가 0.5면은 이제 세타 솔벤트라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결국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커질수록 솔벤트를 좋아하는 거고,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작아질수록 적어지는 건데, 같은 용질 양을 넣더라도 용질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 가중치를 둔 점도라 그러고, 이 마크오잉크 이퀘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도를 통해서 측정하는 분자량이죠. 이 점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점도를 MV라 그러고, 비스코시티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 값은 수평균 분자량과 중량 평균 분자량의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수평균 분자량이 1일 때 수평균 분자량이고, 그러니까 세타 솔벤트, 이게 알파 값이 0일 적에 수평균 분자량이 될 거고, 알파 값이 1일 때 중량 평균 분자량이 될 텐데, 이 중량의 가중치는 점도의 가중치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MV는 이 사이에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몸무게 가지고 한번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에 총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는 반에 65kg인 친구 2명, 75kg인 친구 3명, 이제 75kg인 친구 2명, 80kg인 친구가 3명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평균 몸무게는 어떻게 구하냐면, 65kg 곱하기 2, 75kg가 3명 있으니까 곱하기 3, 75kg는 2명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80kg는 3명 있으니까 3 한 다음에 전체 사람 수로 나눈 게 수평균 분자량이죠. 그런데 몸무게가 더 높은 애한테 가중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중량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65의 제곱, 몸무게의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곱하고, 70 몸무게 제곱을 하고 3을 더하고, 75의 제곱을 하고 곱해서 2를 곱하고, 80이란 몸무게 제곱을 내서 3을 곱한 다음에 이걸 합산하고, 여기 수평균 분자량의 분자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량 평균 분자량이 나옵니다. 몸무게가 나올 거고, 중량 평균 몸무게를 수평균 몸무게로 나누면 이 반이 몸무게 분포가 크다 작다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분자량으로 딱 바꾸면, 몸무게를 분자량으로 바꾸고, 사람 수를 몰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전체 시료의 무게로, 전체 시계의 무게, 아까 전체 몸무게를 전체 시료의 몸무게로 바꾸고, 사람 수를 총 몰수로 바꾸면, 이 식은 그대로면 이 수평균 분자량이 나올 거고, 중량 평균 분자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자량 분포는
중량 평균 분자량 나누기 수평균 분자량을 하면 분자량 분포가 나올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수평균은 전체 사람 수에 대해서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의 전체 몸무게를 더해서 나누면 될 것이고, 고분자로 치면 치료의 총량이 될 것이죠. 치료의 총 무게가 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량의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중량들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각 몰수, 사람 숫자를 곱해서 더하고 치료의 무게를 나누면 중량 평균 몸무게, 중량 평균 분자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자량의 정의, 통계적 의미에서 고분자의 분자량은 분포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값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수 평균으로 볼 거냐, 중량 평균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분자량 분포로 얘기할 거냐. 각 데이터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낼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인구의 어떤 밀도를 비교하는, 아니면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쓸 수 있어요. 최빈값도 쓸 수 있습니다. 픽의 꼭대기 같은 거, 아까 분자량 분포에 어떤 이런 픽이 있죠. 분자량 분포에 픽이 있으면 최빈값은 이 픽의 꼭대기겠죠. 최빈값 가지고도 논문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빈값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분자량 분포가 여기 MW가 있으면 여기 분자량 높은 애들만 상위 30%를 잘라서 뭐 그런 식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대표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린 건 고분자라는 교과서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창의적으로 다양한 대표값을 설정해서 논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고분자의 분자량의 절대값을 측정하는 이 말리토프라는 방법이 200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탔고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만큼 분자량 측정하는 것이 고분자에서 중요한 일이고, 고분자는 합성 고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의 분자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이 생명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분자량 측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측정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각각의 한계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표값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값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절대적 방법,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네. 절대적 방법과 상대적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 방법이 있고 상대적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학부 때는 이 절대적 방법이랑 상대적 방법이라는 건 교과서적으로 외울 수 있었지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절대적인 방법은 그걸 측정하고 나면 그게 참값과 매우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물론 참값을 정확하게 똑같이 측정하는 건 이론적으로 어렵겠지만, 참값을 매우 가까운 값을 얻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온도를 여기 실내 환경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체온이 36.5도면 36.5도에 가까운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절대적이라고 하면 비교값이 없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포커싱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분류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절대적 방법과 상대적 방법의 차이는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방법은 밑에 방법은 칼리브레이션 커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자량을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샘플의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기존의 분자량이 서로 다른 애의 값을 측정해가지고 그것의 결과값이 그게 흑관계수가 될 수도 있고 점도가 될 수 있고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듭니다. 분자량 1000짜리의 Y값, 분자량 2000짜리의 Y값, 분자량 5000짜리의 Y값, 뭐 최소 5개는 해야겠죠. 분자량 10,000짜리의 Y값, 분자량 20,000짜리 Y값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Y 값을 얻은 다음에 최소 다승법으로 X축과 Y축 콜리레이션하는 그러한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시료를 측정했을 적에 그것이 칼리브레이션 커브에서 이 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게 상대적인 방법이고 그것 없이 측정하는 것을 절대적 측정 방법이라 그러고 말리토프라는 거는 사실 절대값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참값에 매우 가깝게 직접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깝고 엔드그룹 아날리시스도 가까운데 제가 왜 헷갈렸었냐면 이 총괄성 같은 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값이 나오는데도 절대적 분자량 측정 값에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렸었습니다. 그리고 광산란법도 어떤 이론적 가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론적 가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리토프에 비해 이 측정에 이론적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제가 학부 때 절대적 분자량 측정법이라고 했을 때 헷갈렸었는데 제가 말하는 이 칼리브레이션의 유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이것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측정 방법에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질량 분석기를 통한 분석 방법, 총괄성을 이용하는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 그리고 광산란, 라이트 스캐터링, 그리고 엔드 그룹 어널리시스, 상대적 방법에는 점도를 이용하는 마크오잉크 이퀘이션, 제가 이번 학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젤 퍼미션 크로마토그래피, 약자로 GPC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매스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매스펙, MS의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십 종류의 매스펙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불리죠. 샘플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샘플을 그냥 플레이트에 넣고 넣는 거, 그 다음에 HPLC로 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 나오는 속도로 한번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걔를 그 액체를 HPL 시간에 따라 일루션 타임에 대해서 다른 분자량을 가진 혹은 다른 솔루빌리티를 가진 애들이 나누겠죠. 다른 솔루빌리티를 가진 애가 이제 나눠지면 그 나눠진 그 픽 근처에 있는 애를 용액을 따로 띄워가지고 얘를 이제 매스를 찍는 방법이 쓰고 GC는 끓는 점에 따라서 끓는 점이 서로 다른 픽의 각각을 이제 샘플을 조금씩 채취해서 걔를 이제 매스를 찍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온화 시킬 거냐, 이온화 혹은 가스화 하는데 얘를 날려야 되거든요. 얘를 고체나 혹은 액체에 있는 애를 기체 상태로 날려서 걔를 이온화 시켜가지고 잘 날아가게 정전기적 혹은 일렉트릭 필드 혹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날아가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온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온화 시킬 건지, 그래서 여기 ESI 방법, 말디 방법, 뭐 EI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매스 교육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변별력을 가지게 할 것이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어떻게 변별할 거냐를 타임 오브 플라이트, 날아가는 시간, 쿼드로폴이라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에 의해서 아니 마그네틱 필드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변별력을 갖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매스 필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리톰프라는 거는 샘플이 있을 때 어떤 고체 플레이트에 시로를 떨어뜨려서 용해된 시로를 떨어뜨려서 살짝 코팅시킨 다음에 그 코팅된 부분에다가 이온을 때려가지고 그걸 날아가게 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측정하는 거고, 어떻게 이온화 시키냐에 따르는 건데 그것은 매트릭스를 좀 넣어줍니다. 매트릭스를 넣어서 이온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고체 플레이트를 살짝 코팅시켜서 실올 미량 코팅시켜서 걔를 레이저로 때리는데 이온화 시킬 적에 매트릭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 변별력은 날아가는 시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매트릭스 어시스트 레이저 디솔프션 아이오니제이션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약자로 말디토프라 불리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것의 장점은 그전에는 다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유기물을 사용했는데 ESI나 이런 방법들은 그랬는데 분자량이 큰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해주게 했다는 점에서 이 노벨상을 타게 했고 그리고 고분자를 그전까지는 이온화를 잘 못 시켰어. 이 매트릭스가 어떤 저분자량의 물질인데 고분자가 이온화되기 도와주는 그러한 첨가제를 넣어줌으로써 이 고분자를 이온화 혹은 이제 가스화를 시키는데 디솔프션 떨어뜨리는 것, 이 고체 플레이트로서 가스화 시키면서 떨어뜨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출기로까지 날아가는 시간을 측정한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고 플러스 질량 전압비로 보정을 해서 mg 값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mg 값이 그램/몰에 가까운 값입니다. 기존의 기와 이온화 방법은 고분자를 분해시켰습니다. 열이나 레이저에 의해서 분해시켰는데 상대적으로 안정한 레이저의 어떤 광의 에너지와 열의 에너지로부터 샘플을 보호하면서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절대 분자량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분자량이란 표현을 썼는데 분자량 분포뿐만 아니라 반복 단위와 체인 엔드까지 분석 가능합니다. 가령 여기 보시면 말리토프 데이터가 이렇게 등차 수열로 나타납니다. 분자량이 이렇게 가늘고 뾰족한 픽으로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늘과 뾰족한 픽 사이에는 인터벌이 생기는데 인터벌이 규칙적입니다. 그 이유는 고분자의 분자량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죠. 반복 단위 분자량이 여기 있고요. 반복 단위 분자량이 n개 있고 반복 단위 분자량 곱하기 n 그리고 양쪽 말단기의 분자량이 되겠죠. 그럼 이런 함수가 될 텐데 등차 수열의 이 미지수 x와 y는 어떻게 구합니까? 분자량이 2개 이상 있으면 미지수가 2개란 말은 이 분자량 여러 가는 픽들을 여기 대입하면 이 분자량 값을 넣고 분자량이 3개 이상 들어가면 이 n은 반복 단위니까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따졌을 적에 반복 단위 분자량과 말단기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NMR 없이도 매스로 어떤 반복 단위가 있는지 어떤 말단기로 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단위가 2개일 수도 있겠죠. 2개, 3개일 수도 있을 거고 말단기도 2개, 3개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미지수 개수만큼 픽이 존재하면은 이론적으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x, y뿐만 아니라 x가 2개, x1, x2가 될 수 있고 y1, y2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픽을 면밀히 분석해서 반복 단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단기가 어느 종류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한계는 얘도 용매에 녹지 않는 고분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샘플 플레이트에 솔벤트에 녹여가지고 그 첨가물이랑 같이 혼합한 다음에 잘 섞이게 해가지고 시료에다가 떨어뜨려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용매에 녹지 않으면 분자량이 측정 불가능하겠죠. 아까는 그리고 분자량이 50만까지 가능하다는데 제 연구 경험상 5만에서 10만이 넘어가면 잘 안 날아가요. 네, 아무리 매트릭스 기술이 발달해서 이온화를 잘 시킨다고 할지라도 10만이 넘어가면 5만에서 10만이 넘어가면 그 무거운 분자를 이온화를 잘 못 시켜서 디솔프션 혹은 가스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데 총괄성은 일반 화학책에 나옵니다.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물질의 입자수에만 변하는 성질을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일반 화학책에 나오는 라울의 법칙, 묽은 용액에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증기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소금을 넣든 MgCl2를 넣든 KCl을 넣든 상관이 없다. 종류랑 상관이 없다. 몰수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얼른 점도 그렇고 어느 점 얼음도 그렇고 끓는 점 얼음도 물질의 종류랑 상관없다. 입자수만 같으면 된다. 삼투압도 마찬가지고 몰수만 중요하다. 온도도 들어가는데 온도는 고정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용액에다가 아는 양의 웨이트, 여러분 10g을 넣든 뭐 1g을 넣든 넣고 증기압, 어는 점, 삼투압 등에 의해 측정되는 몰 농도를 산축하면 이 샘플량 나누기 몰 농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굉장히 안 정확할 것 같죠. 여러분들 일반 화학 시간에 어느 점 뭐 내림 이런 실험을 할 텐데 들쭉날쭉하죠. 네. 샘플 MG MgCl2랑 KCl이랑 NaCl도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고분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절대값이라고 했을 때 많이 헷갈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대신 이건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안 그리고 여러분들 라울의 법칙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 커브 없이 그냥 절대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삼투압 법칙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삼투압은 힘은 여러분들이 그 기압 측정계로 측정할 수 있죠. 기압 측정계로 올라가는 만큼 뭐 수은이면 수은, 알코올이면 알코올, 물이면 물, 이 압력계가 올라가는 rho GH,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올라간 높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것에 삼투압은 CRT, 농도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라고 해서 뭐 다 정해진 값이고, 이거는 뭐 오스모틱 프레셔 요즘 기계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압력은 결국 몰 농도랑 비교한다. 온도랑 온도는 고정할 수 있으니까 측정 온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책과 1학년 일반 화학식에 보면은 이 삼투압이란 게 이상기체 함수에서 나오죠. PV는 nRT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이 앞부분만 나올 텐데 이 앞부분 여기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CRT까지만 나올 텐데 CRT까지 안 나오고 여러분 이상기체는 용질과 용질 사이 인터랙션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분자량이 나오는 이유가 용질과 용질 사이에 강한 인터랙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상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뒤에 비리알 계수라고 해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의 보정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알 계수 2차 비리알 계수만 여러분들 포함시켜서 A값 곱하기 몰 농도라는 값을 여러분들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단 호프만 선생님께서 이 A값의 보정값은 몰 농도 곱하기 2분의 1 빼기 몰 농도입니다. 부피 나누기 몰랄 개수니까 이거는 농도와 관련된 값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교과서를 보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면 카이 팩터가 들어가는데 카이 팩터가 2분의 1일 때 세타 솔벤트입니다. 마크 오잉크 이퀘이션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타 솔벤트 2분의 1일 때가 마크 오잉크 이퀘이션의 익스포넌트가 2분의 1일 때가 카이 팩터가 2분의 1일 때인데 이건 세타 솔벤트 상태일 테고 세타 솔벤트 상태일 때는 A 값이 0입니다.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함수다. 앞에 결국은 이상기체 상태일 때를 세타 솔벤트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상기체 상태일 때는 몰 농도와 이
기체상수 곱하기 이 온도 나누기 분자량 측정값이 몰 농도에서 증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상수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용질과 용액 사이의 인터랙션이 증가하면은 데비에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데비에이션이 발생해서 오스모틱 프레셔와 분자량 사이에 데비에이션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시작할 적에 분자량 측정 도구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분자량이 아는 물질을 집어넣고 반대로 역산해서 분자량을 넣고 오스모틱 프레셔를 측정해서 여기다가 파이 아는 분자량을 넣고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오스모틱 프레셔를 측정하고 분자량 아는 값을 집어넣고 상수를 알고 몰 농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A 값을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죠? 분자량이 솔루빌리티 실험으로 응용은 가능하다. 반대로 원래 이 식을 분자량을 측정하려고 만들었는데 분자량을 이미 알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투압을 측정하면 솔루빌리티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질은 이 고분자는 이 용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를 평가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큰 값을 가지고 분자량 역산하려고 할 때 분자량이 여러분들이 A 값을 모른다고 했을 적에 A 값 새로 받은 샘플과 물과 인터랙션 값을 알기가 어렵죠. A 값을 모르죠. A 값을 모르는데 분자량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틀린 분자량을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GPC라든지 말리토프로 분자량을 아는 상태에서 함투압을 측정해서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측정하는 도구로 쓴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스모틱 프랙션을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솔루빌리티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타 솔벤트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4강, 5강 뭐 이렇게 제가 솔루빌리티에 관련된 솔루빌리티가 사실 고분자 물리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세타 솔벤트의 다른 의미 지금 오늘 얘기할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연력학적 의미 중에서 가장 심플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위키피디아 보면은 세타 솔벤트라는 거는 고분자와 용매를 섞으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A라는 고분자와 A라는 고분자를 용매에 녹이면은 열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과 알코올을 섞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물과 알코올을 섞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엔탈피가 변하기 때문이죠. 근데 세타 솔벤트에 녹이면은 엔탈피가 안 변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NaCl을 물에 녹이면은 열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A를 고분자라고 합시다. 용질이라고 합시다.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을 거죠. 그리고 용매와 용매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을 건데 녹인다는 거는 얘가 일부가 깨지겠죠. 용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깨지겠죠. 용질 같은 경우는 용매가 훨씬 많으니까 A가 거의 다 깨질 거고 A와 A 사이의 인터랙션이 거의 다 깨질 거고 물은 용매 같은 경우 얘를 솔베이션 혹은 하이드레이션 시킬 만큼만 깨지겠죠. 얘는 일부 깨질 거고 얘가 형성 2번 A와 B 사이에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터랙션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1번을 거의 다 잃고 3번은 어느 정도 잃을 거고 2번을 얻을 텐데 열이 발생한다. 온도가 변한다. 라는 것은 일을 얻어서 안정화되는 게 1,3을 잃어서 잃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고 흡열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될 텐데 보통 A가 물이라 그러면 물과 물 사이 인터랙션이 매우 강해서 물과 인터랙션이 매우 이거 잘못 적었네 3입니다.
용매와 용대 상태의 인터랙션이 가장 클 거지만 용질이 거의 다 깨지지 물은 깨지는 게 일부만 참여하고 여전히 물과 물과의 인터랙션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첨가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물과 물이 거의 다 깨져야 되는 상황이면은 반대 상황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용질이 일부 뭐 1웨이트 퍼센트 미만 뭐 1웨이트 퍼센트 그냥 막 던지는 얘기인데 그만큼 적은 양을 넣으면은 용질은 거의 다 깨질 거고 물은 일부만 깨질 거고 대신 물과 용질 사이 인터랙션은 많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2번이 형성됨으로써 1과 3번이 잃는 에너지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용질이 될 텐데 세트 솔벤트는 같은 거야. 새로 생기는 인터랙션과 없어지는 인터랙션의 에너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섞었을 때 열이 발생하거나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인데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세타 솔벤트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는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름도 이 삼투압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시면 되고 얘도 비리할 개수가 발생할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분자량을 굉장히 틀린 값을 얻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창의를 발휘해서 분자량을 아는 상태에서 용질과 용액의 인터랙션을 측정하는 값으로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총괄성을 이용하면 저렴하겠죠. 이건 뭐 농담과 진담반인데 여러분들이 GPC를 측정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총괄성을 측정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논문을 쓰다 보면 첨단 장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해결했던 예를 드리면 하이드로젤은 분자량이 무한대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분자량이 무한대면 몰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하이드로젤을 녹이면 끓는 점 오름이 삼투압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이런 유효 솔루빌리티 분자량이랑 솔루비티를 제가 측정할 수 있을 거 하이드로젤과 하이드로젤 모이어티와 물과의 인터랙션을 측정하는 도구로 제가 응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걸 이용해서 고전적인 식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측정값을 가지고 일반학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느꼈듯이 아까 비례할 개수 발생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결과값이 개판으로 나올 겁니다. 뭐 근데 그것도 상대적인 값으로 여러분들 응용해서 쓸 수 있을 텐데 틀린 값이라도 경향성을 만들 수 있겠죠. A 고분자, B 고분자, C 고분자가 이 총괄성으로 측정된 개판인 분장이라도 경향성을 갖는다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 논문 쓸 때 쓸 수 있을 거고 창의력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논문의 연구 주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하이드로젤 같이 하이드로젤은 GPC로도 분자량 측정할 수 없을 거고 말리토프로도 분자량 측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이드로젤 분자량을 측정한다거나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젤 분자와 물 사이의 인터랙션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분자를 합성합니다. A 블락과 B 블락이 들어가 있는데 A 블락이 증가할수록 오스모틱 프레셔가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A 블락이 적어질수록 오스모틱 프레셔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자 간의 물과 이 하이드로젤 몰레큘 사이의 인터랙션을 측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오스모틱 프레셔를 측정해 봤더니 A 블락이 증가할수록 오스모틱 프레셔를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몰레큘러 인터랙션 물과 용질 사이에 인터랙션이 증가했다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최근 첨단 장비들 GPC, 말리토프는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식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연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단기 측정이 있습니다. 말단기 측정은 용액에 포함된 고분자의 질량을 시료의 무게를
말단기 몰수의 반으로 나누면 분자량이 측정하겠죠. 여러분들 용매에 10g의 고분자를 녹인 다음에 말단기의 몰수를 측정 결과를 내고 그 반을 낸 다음에 나누면 되겠죠. 왜냐하면 말단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고분자가 1몰 있으면 말단기는 2몰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져야 될 겁니다. NMR로 적분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령 여기에 알킬기로 가진 수소 적분비랑 여기에 이중결합으로 나타내는 수소의 적분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적분비가 이거의 NMR 적분비를 비교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 거고 타이트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끝이 말단기가 카르복실산으로 되어 있다면 산이니까 염기를 넣어서 중화 적정을 할 수 있을 거고 히드록시 말단기가 있으면 수산화 포타슘 적정을 통해서 적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단기를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적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FTI를 적분비를 하지만 FTI는 사실 정량 분석이 좀 좋은 툴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제가 몇 논문에서 FTI 적분비로 분자량 측정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말단계에다 색소를 달아서 UV 비스를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부러 뭐 메탈을 달아서 메탈 함량 측정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단계 몰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장점은 절대값에 가까운 분자량 측정 가능하겠죠. 그리고 매우 심플합니다. 물론 레이블하죠. 아까 적정 같은 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데 NMR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할 수 있겠습니다. 말단기 한계는 말단기 측정을 해야 되는데 NMR 제가 디퓨전 말단기가 측정 가능해야겠죠. 단점은 NMR 반복 단위의 픽과 말단기의 픽이 달라야 측정 가능한데 그게 구분이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정 가능한 기능기를 가져야겠죠. 마지막 말단기가 케미칼로 이널트한 걸로 되어 있으면 측정이 불가능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액에 녹아야 가능한데 용액에 안 녹는 고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분자의 확산 속도가 느려서 NMR 같은 경우에는 말단기가 NMR 픽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르츠가 높은 고성능의